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금요일 촉 가이드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2021년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네, 이제 그렇죠. 이렇게 되면 2021년 얼마 안 남았네요. 시간이 이렇게 빠를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올해는 특히나 그 야외 활동을 더 못해서 그런지 실내만 있어서 더 단조로워서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느껴집니다. 오창석 평론가 휴가 가십니까? 휴가를 갈 수가 없겠죠. 가더라도 뭐 집에 있거나 예. 집에 쉬거나 아니면 예. 호캉스라고 하죠. 바깥에 아. 나가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네. 그 정도 휴가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계획이 없고요. 사실 제가 본가가 부산이라서 예. 한번 내려가고 싶었었는데 부모님께서 오지 마라. 혹시라도 모르니까 위험하다. 그리고 사실 그 이면에는 동생이 8월에 그 시험을 치는 게 있어가지고 예. 괜히 동생한테 왔다 갔다 신경 쓰이게 하지 말라는 이유가 더 컸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생분이 시험을 꽤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것 같은데. 네, 그게 이제 1차 한 번 합격하면 2차를 2번 치를 수 있는 시험이었는데 1차 한 번 합격하고 2차 2번 떨어지고 1차 한 번 합격하고 2차 2번 떨어지고 이번에 1차를 또 합격해서 2차를 또 한 번 치는 상황입니다. 그 동생분이 그러면 주위의 친구들 등등등 해서 네. 이게 청년들의 취업난이 굉장히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겠네요. 예, 그런 게 피부로 느껴지고요. 실제로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국가가 관리하는 모든 자격증 시험 그리고 뭐 검정고시 같은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불시 연기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열심히 컨디션 조절하던 수험생들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첫 번째 공지된 대로 시험이 치러지고 있으니까 작년에 혹시 컨디션 조절 실패해서 떨어졌던 분들이 올해는 꼭 많이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동생분이 지금 가장 본인에게 화두를 놓고 있는 건 취업 문제일 거고 네, 맞습니다. 오창석 평론가는 뭡니까? 주택입니까? 주택 구입입니까? 아직 그거는 주택 구입까지 생각하기엔 너무 요원해서 예. 지금처럼 벌어서 한 10년, 20년을 모아야 서울 기준으로 이제 집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는데 어쨌든 돈을 조금씩 모아가고 있죠. 네. 예. 그러면은 오 평론가도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겠네요. 불만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사실 이제 정책 발표 직전에 제가 일산 지역에 그 청약 같은 걸 넣고 싶었어요. 미달이 된 곳이 있어서 미달이 된 곳이 있어서 청약을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미달이 되면은 뭐 더 가격이 내려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그게 128대 1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일대가 모두 48대 1로 바뀌면서 당분간 신규 물량 거의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게 비단 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 신혼부부, 1인 가구들의 문제가 돼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하겠지만 공급에 대한 얘기 그리고 신혼부부가 조금 더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주택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최근에 그 서초에 있는 뭐 원빌리라는 아파트에서 청약 만점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예. 그 기준이 청약 통장 15년 이상 납입 그리고 무주택자 15년 이상. 사실 이 두 개는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15년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이 뭐냐면 6인 가구 이상이어야만 만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1인 가구가 900만에 육박한 시대에 6인 이상 가구가 찾기가 더 힘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이 청약 조건을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켜야만 어느 정도 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더 주택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어쨌든 정치평론을 하고 계시니까 최근에 부총리가 기자회견에서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집값이 떨어진다고 한들 물량이 일단 나와야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인 것이고 집값을 떨어지겠다 또는 뭐 저희 청년 세대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인구가 줄어서 아파트는 계속해서 비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가 보통 10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거든요. 예. 그 10년 동안 아파트가 막 매물로 쏟아진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정부 관계자가 혹시나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적어도 거래세라고 하죠. 그러니까 양도하거나 이런 세금을 좀 완화시켜야지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쉽게 말씀드리면 보유세를 올리되 거래세는 좀 더 완화시켜주는 것이 그래도 단기적으로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정부 관계자들도 항상 라디오나 TV 모니터링 하니까 듣고 있겠죠.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오늘 이 이야기를 안 다룰 수가 없게 됐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오늘 오후 1시 50분에 전격 입당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이야기가 거의 없었고요. 갑자기 발표가 돼서 언론들, 그 취재 인원들이 갑자기 몰리기 시작을 했었는데 공식적으로 따지면 3월 4일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한 지 148일 만 6월 29일 대권도전 선언, 그러니까 정치 선언을 한 지 31일 만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는 휴가 기간이고요. 이준석 대표는 서울을 비운 사이에 이렇게 급박하게 입당한 그 이유가 뭘까요? 아니 국민의힘 전형직 당협위원장들을 영입할 때부터 국민의힘에 입당을 한다, 뭐 기정사실이었죠. 네. 다만 시간상의 문제인데 8월 말이 국민의힘 그 예비 후보들이 이제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8월 말을 넘기면 간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고 네. 결국은 8월 안에는 들어간다. 근데 이제 오늘 전격 입당했잖아요. 네. 아마 참모들이든 누구든 간에 계속해서 빨리 들어가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게다가 최근에 줄리 문제를 벽화 문제라든가 네. 또 최근에 부산 가서 또 말실수했잖아요. 네. 그런 거 만일 당에서 컨트롤 해주면 그런 말실수가 안 나와요. 내려가더라도 동선 관계자들이 미리 가서 확인하고 시뮬레이션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본인이 계속 혼자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이제는 배우만 하겠다. 연출 감독은 하지 않겠다. 그건 이제 당에서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겹치면서 입당을 결정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서는 방금 제가 얘기한 부산에 가서 한 실수, 네. 이한열 열사 사진을 보면서 부망쟁 때냐 이런 거. 네. 사실 이한열 열사의 그 사진은 굉장히 상징성이 있잖아요. 네. 우리 민주화 항쟁에 대해서. 네. 교과서에도 실려 있고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 또 얼마 전에 또 이한열 열사 묘소를 찾아간 적도 있고 네. 윤 전 총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진 앞에 두고 부망쟁 때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걸 덮기 위해서 전격 결정하지 않았느냐. 그런 음모론이 나올 정도예요. 다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사실은 대권에 도전한다고 하면서 중도층 공략이 아니고 국민의힘 층을 많이 공략했단 말이에요. 그런 워딩을 많이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또 윤석열을 지지하는 분들이 이렇게 이한열 열사에 대해서 착각했다고 실수했다고 지지를 거두고 그러진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네. 그거와 입당은 연결되는 것은 좀 무리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입당과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준석 당대표와 동행해서 QR코드 인증으로 모바일 입당 원서를 제출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당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실제로 서류를 써서 입당 원서를 제출했는데 그게 사진에 갑자기 공개되면서 개인 신상이 그대로 이제 공개됐다가 캠프 측에 좀 가려달라고 해서 모자이크 처리가 되기도 했었는데 혹시 이준석 대표가 지방 일정으로 간 것을 틈타서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그럼 일정상 조율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네. 최재형 원장이랑 온라인 입당 이런 거 다 정치적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젊은 층이 국민의힘 입당이 좀 늘어난다. 보여주는 거보다 더 쉽게 입당할 수 있도록 네. 팩스나 우편보다는 네, 간단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젊은 층이 더 들어와라. 이런 모양새인데 만일 이 대표하고 사전에 조율이 됐고 했으면 날짜를 좀 늦추든가. 네. 좀 늦춘다고 무슨 큰일이 압니까? 아니면 아니죠. 이 대표가 일정을 좀 바꾼다든가. 네. 그런데 지금 대표 없는 곳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이준석 패싱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이준석 패싱이 좀 심하다고 치면 만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대표로 있는데 지방에 갔는데 이렇게 전격 입당할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겠죠. 네. 네. 그러니까 당대표가 젊은 이준석이니까 이렇게 했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이것도 뭔가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안 되지 않았느냐. 네. 아니면 말 그대로 전격적으로 오늘 아침에 결정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나? 그런 생각도 들 수 있고. 어쨌든 당대표 없는 곳에서 입당을 했다는 것은 약간 이상함이 있습니다. 또 이준석 대표가 다른 당대표와는 달리 계속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 굳이 없는 날 할 필요가 있을까? 좀 이상한 일입니다. 네, 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이제 패권 경쟁을 시작했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일단은 그동안 아마와 프로의 차이는 극명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입당을 해야만 제대로 된 정치 행보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입당을 했으니 이제 국민의힘 당원인 윤 전 총장 입당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니 효과는 아까 제가 뭐 이동영 촉 시간에서 늘 하루빨리 입당해야 된다라고 언급했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당이 전문적으로 케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자질구레한 실수들, 네. 탄소 중심, 탄소 중립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하겠습니까? 당에서 케어를 해주면? 그 뭐 잘못 프린팅 되더라도 당에 사람이 있었으면 바로 당연하죠. 바뀌었겠죠. 네.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총장님 좌파입니다. 대답하지 마세요. 이런 것도 당연히 없어지겠죠.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케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윤석열 본인이 고소 고발을 한다든가 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게 하면 아니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일반 국민들한테까지 저렇게 고소 고발을 하면 어떡하냐 이런 반론이 생긴단 말이죠. 네. 근데 당이 앞에 나서면 예를 들어 당에서 뭐 깨끗한 뭐 정치 선거 단 이런 걸 만든다든가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잘못된 거짓 뭐 정보 이거 바로 세우기 뭐 이런 걸 하나 만든다든가 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대신 고발하면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윤석열은 빠질 수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도 도움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점은 당에 들어갔을 때 이제 n분의 1이에요. 그렇죠. 이제는 이제 흔히 말하는 외부 인사가 아니라 당내 인사로서 n분의 1이 되는 거죠. 예, 밖에 있을 때는 우리 윤 총장님 언제 들어오십니까?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만 네. 지지율 높은 이제 당에 들어왔기 때문에 n분의 1이 된다. 그러니까 특별 대우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또 기존의 정치인들이 뭐 그전에는 총장님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친분을 또 유지하려고 하고 과시하게 됐겠습니다만 지지율에 따라서 확 바뀝니다. 어제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곳이 정치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윤 전 총장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을 텐데 살아오면서 네.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또 뭐 홍준표 의원이 당연히 환영합니다라고 했습니다만 첫 마디는 환영합니다. 네. 마지막에서는 검증은 필요하다. 네. 그거는 방점은 환영이 아니고 검증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이 핵심인 거죠. 그럼요. 네. 한번 제대로 한번 붙어봅시다. 네. 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맷집이 있느냐 그런 거에 달렸겠죠.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은 22여 년 정치하면서 엄청나게 두드려 맞아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웬만해서는 멘탈이 흔들리지 않아요. 네. 그런데 윤석열 후보, 예비 후보는 한 번도 이런 걸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도 정치적으로 반대파에게 욕먹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렇죠. 원래 저기라고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네요. 네.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엄청난 공격이 들어온다?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당장 지금 당내 주자군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 홍준표 의원,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뭐 하태경 의원 등등이 이제 되어 있을 텐데 일단 이 사람들이 다 당내 경선에 뛰어들지 않겠습니까? 윤희숙 그럼요. 의원도 있습니다. 예. 뛰어들었을 경우에는 사실 민주당의 예비 경선 그리고 지금 본 토론을 보더라도 1위 후보가 가장 공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그럼요. 없거든요. 예. 그리고 1위 후보가 이미 검증이 끝났었던 뭐 흔히 말하는 뭐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던 것마저도 다시 복귀를 해서 공격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윤석열 지금 전 총장이 과연 그걸 버텨낼 수 있을지 그리고 버텨내면서 능숙한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 민주당에서 검증 차원에서 윤석열 후보, 윤석열 가족의 어떤 것을 끄집어내서 공격할 일 없을 겁니다. 네. 왜? 당내에서 알아서 해줄 거니까. 국민의힘에서 알아서 다 경쟁자들이 다 해줄 거니까. 네. 또 그게 더 치열해요. 저 사람의 지금 지지율의 퍼센트를 깎아내려야 내가 올라가거든. 네. 예, 그래서 그런 검증 싸움 어떻게 견딜 것이냐, 어떻게 맷집을 키울 것이냐, 네. 이것도 핵심 과제 중 하나죠. 네, 일단은 이제 당내 경선을 치러야 되는데 예비 경선 룰이 100% 여론조사 컷오프고 본 경선은 50대 50입니다. 근데 지금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41명의 입당 촉구 성명을 받긴 했지만 이 민심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입당하고 예비 경선이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양일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한 달간 남아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했기 때문에 이 본 경선 룰이 조금 수정될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 당내 기반이 사실은 없다고 보는 게 맞는데. 근데 제가 네.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특혜는 없다고 이제 당에 들어왔으니까. 그냥 그대로 당에 그럼요. 세팅대로 가야 아니, 된다. 특혜를 주면은 다른 후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실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특혜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컷오프를 100% 경선
국민 참여로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네. 이게 사실상 특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이다 이제. 그 다음에는 당이 정해진 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가족의 도덕성 검증은 큰 타격이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의 문제, 지금껏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았던 본인의 도덕성 문제라든가 네.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정책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면 엄청난 지지율의 후폭풍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얼마 안 남았는 게 8월에 예비후보 등록하고 이제 컷오프 2번 하잖아요. 네. 반드시 토론을 할 겁니다. 토론을 안 할 수가 없죠. 특히나 당대표가 시험까지 보자고 하면서 꼼꼼하게 당내 주자들을 검증하자는 사람인데 그거 없이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토론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아마 많이 할 겁니다. 아무래도 본인의 강점이 거기에 있으니 네. 주제를 아무래도 많이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지금 한 12명 정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12명, 13명 정도. 자, 그러면 이제 12대 1로 싸워야 되거든요. 거의 뭐 예비 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뭐 이재명이 8대 1로 싸운 것처럼. 네. 그러면 거기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방, 외교 네. 다 물어볼 텐데 네. 아직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윤석열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이한열 열사도 못 알아보는데 다른 게 준비되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대답을 잘못하면 지지율 빠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강원도지사 선거 때 엄기영 후보가 네.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앞서 있었어요. 그때는 사실 이제 여론조사상으로는 원사이드한 느낌이 있었죠.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인지도도 높았고. 네. 근데 한 방에 무너졌던 게 바로 토론이었습니다. 네. 전혀 대답을 못했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저는 윤석열 후보가 이제는 당에 들어갔기 때문에 구태여 전국을 돌면서 사람 만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는 차근차근 본인이 미래에 어떤 비전을 보여줄 것인가 국민들한테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윤석열 전 총장 얘기인데요. 지금 종로의 한 건물에 줄리벽화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오전에 문구만 이제 흰색으로 덧치열로 지워져 있었고 친여 친야 가리지 않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서 낙서를 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은 이제 배후설을 제기했단 말이죠.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뭐 대통령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아니 뭐 윤 전 총장이야 정치적 워딩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으면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이 건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겠어요. 근데 질문에 이렇게 답하면은 자꾸 사람들이 찾아보게 되는 거거든요. 네. 보수 유튜버들이 윤석열 후보 위한다고 거기 가서 차로 그림을 맞고 네. 그 위해 주는 게 아니죠. 그것 때문에 더 화제가 돼버렸는데. 그렇죠. 인근 상가 주민들이 그동안 없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거잖아요. 그런 네. 건데 이게 만약에 배우설이라면 지난달인가요? 광주 찻집 사장님 네. 메뉴라든가 밖에다 간판에다가 문재인 대통령 엄청 비난하는 거. 네. 그거 우리 조중동 언론 종편 언론에서 계속 인터뷰하면서 문재인 정권 문제 있다고 계속 실었잖아요. 네. 그럼 그 광주 찻집 사장님 뒤에도 배우가 있는 겁니까?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개인이 한 거잖아요. 네. 개인이 했는데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걸 가지고 너무 지금 이 건물주를 공격한다. 이 사람이 뭐 민주당하고 관련이 있다면 모를까. 개인이 한 걸 가지고 이렇게 공격한다. 그런 게 오히려 정치적으로 마이너스다. 그럼으로써 모르는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근식 위원이 이렇게 한마디 했다. 바로 종편에서 실어주잖아요. 하루 종일 그거 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데 김근식 의원이 저렇게 말했습니까? 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되는 거죠. 최재형 후보가 트위터에다 SNS에 이렇게 강하게 그 건물주를 비난했습니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언론이 몰라서 찍습니다. 이게 윤석열한테 뭔 도움이 됩니까? 하긴 그렇겠네요. 어쨌든 그걸 비판하고 비난한 걸 떠나서 그 내용이 계속해서 노출되는 건데. 회자되는 거죠. 네. 그 몰랐던 사람들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줄리라고 하는 그 단어를 김건희 씨가 본인 입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면 아직까지도 우리 라디오에서도 말 못합니다. 그렇죠.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죠. 본인이 그 입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막 얘기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그냥 언론이 쓰든 말든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갔으면 이렇게 크게 안 됩니다. 그런데 반발하니까 더 커져버렸거든요. 네. 이게 전략적인 건데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는 이해가 좀 안 갑니다만은 이거는 의도적으로 무시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이걸 너무 지금 받아주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짧게 이제 여권으로 다시 얘기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경선이 이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낙연 캠프 측의 양기대 의원이 정세균 전 총리와 단일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세균 전 총리는 직접 주제 넘은 얘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화에 대해서 선을 확실하게 그은 것인데 그렇다면 정세균 전 총리와 이낙연 의원은 각자 본경선을 마지막까지 완주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세균 후보 입장에서는 이낙연 캠프에서 이렇게 말하면 자존심 상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뭐 접어달라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지금 단일하면은 무조건 정세균 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돌려서 양보해달란 말인데 그 말하면 당연히 속이 상할 테고 또 정세균 후보는 이거는 뭐 저희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본인 생각에 선수로 따지나 정치 경험으로 따지나 조직으로 따지냐 이낙연보다 내가 못할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근데 높죠. 지지율은 지금 많이 차이 나잖아요. 네, 안 그래도 자존심 상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받을 수 없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순회 경선에 들어가서 1차 선거인단 모집했던 거에 일부분은 오픈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오픈했을 때 정세균 후보가 정말 지금과 같은 굉장히 낮은 득표율을 받는다. 네. 그러면 그때는 또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일단은 1차 순회 경선 오픈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네. 없다. 근데 뭐 1차 순회 경선 오픈하고 그 다음이 이제 호남 지역 오픈이니까 뭐 그때까지 좀 있을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경선이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정세균 캠프에서는 지금 뭐 후보를 양보한다 혹은 단일화한다 이런 생각 전혀 없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일화 없이 이낙연 후보가 자력으로 결선 투표에 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겠네요. 그건 봐야죠. 이게 네. 여론조사하고 당원 경선 인단 투표는 다른 거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봐야 됩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청석 평론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